현대사회와 윤리 첫 번째 단원 현대생활과 윤리 부분의 그 교과서 맨 마지막에 단원 마무리로 있는 핵심 내용 확인하기 문제. 한 단원에 5문제씩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수업 시간에는 조금 보기가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도 한번 좀 남겨놓겠습니다. 1번 문제 봐볼게요.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네요. 항상 이제 어떤 윤리학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 보니까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합니다. 논리적인 분석을 합니다. 이런 윤리학 우리가 메타 윤리학이라고 했었습니다. 윤리학을 한 단계 위에서 본다. 그래서 윤리학 그 자체를 검증하는 윤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에 윤리 이론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윤리 이론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실천 규범 윤리학, 우리가 응용 윤리학이라고도 불렀었던 그 윤리학의 특징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봐볼게요.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합니다. 기술합니다. 기술윤리학 되겠네요. 기술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의 도덕 현상을 이게 개념이 되겠네요. 바로 정의가 되겠네요.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서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2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메타윤리학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지금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이유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였었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윤리학적인 논의들이 과연 우리가 학문으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추론의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그 추론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합니다. 메타윤리학의 특징이 되겠고요. 논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더 명확한데, 추론의 타당성이라고 하면 좀 귀에 가면 귀에거리, 코에 가면 코걸이 식으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4번 도덕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설명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술윤리학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도덕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선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단 그 기록에 있어서 어떤 기록자의 가치 판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수립하는 것이다. 보편적 도덕 원리를 하고 있는 애들,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애들이었습니다. 윤리학을 구분하는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각각의 윤리학이 뭐가 있는지만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극기복례하는 것이 곧 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하루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모두 인으로 기겨야 될 것이다. 돼 있네요. 공자님 말씀이었고요. 유교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사회의 윤리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를 요 파트에서는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교 사상이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의 선,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낮은 곳에 위치한다. 도에 가깝다. 도가 사상이 되겠네요. 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도라는 말 나왔으니까 도가겠지? 라고 단순히 접근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길 도자 쓰는 한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서도 도를 쓸 수 있고요. 불교에서도 도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는 이제 물과 같은 것, 자연의 같은 것,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가인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기억, 갑, 이는 인간됨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인간다움입니다. 근데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별이 있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 서술 유교에서 틀린 건 없어 보이네요. 니은 통치자는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갑이었으면 맞는 말일 텐데 그죠? 을이 이야기하는 통치는요. 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디귿, 문명의 발달이 없는 소국과민을 지향해야 한다. 문명의 발달이 없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좀 뭔가 거부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작은 나라 그리고 적은 백성을 통해서 백성들을 무지무욕하게, 그래서 인위적인 지식이 필요 없게끔 만드는 거. 인위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라면 문명의 발달이 없겠죠. 리을,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사회를 실현해야 됩니다. 대동사회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갑만 맞고 을은 틀린 거가 될 거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양사상 문제 하나 더 보고 갈게요.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깁니다. 아, 이거 연기설에 대한 설명이네요. 연기설을 얘기하고 있던 거 불교였습니다. 그럼 불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물어보는 거였네요. 기억,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가? 연기의 가르침이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인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 결과도 이렇게 계속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니은,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거 3법인 중에 하나였었죠. 재행, 무상하다는 거.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라는 건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거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더해서 고정불변한 나라고 하는 것도 없다. 제법, 무아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디귿, 수행을 통하여 무명의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까? 무명의 경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명이라고 하면 밝음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불교는 뭔가 없는 거 계속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무자 들어가면 좋은 거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어리석은 상태예요. 깨달음이 없는 상태. 무엇에 대한 깨달음? 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리을, 깨달음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통해서만 실현되는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초월적 존재는 아무래도 부처님이겠죠. 부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가? 이런 거일 텐데 아니에요. 왜냐?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자각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가볼게요. 가나 윤리사상의 입장.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행위는 옳지만 그것을 어기는 행위는 그르다. 자연적 성향 안에 어떠한 행위의 규칙이 들어가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어떤 행위가 자연적 성향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자연적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자연법이었었죠. 특히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이런 얘기 했었죠. 윤리적으로 옳고 선한 결정을 하려면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품성을 갖추기 위해선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해야 됩니다. 유덕한 품성, 습관화 이라는 거 얘기했었던 거 덕윤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봤었죠.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이 품성적인 덕과 지성적인 덕 이런 것들로 나눠지고 인간의 목적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선 이 두 개를 다 같이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1번 이성이 아닌 감각을 통해 자연법을 파악해야 된다. 아니요. 이성으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성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각을 통해 라는 말이 오히려 틀렸습니다. 2번 도덕 판단의 기준은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다? 아니요. 동기여야 돼요. 무슨 동기이냐? 자연적 성향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 자연법 얘기하는 거였죠. 얘가 의무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좀 추론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의무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칸트였고
그 칸트는 동기 중심이었었잖아요. 도덕 법칙을 지키고자 한다. 그게 요 자연법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도덕 판단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게 중용이었었죠. 중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상황에 맞는 중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용에 맞는 행위야를 판단하려면 상황을 보셔야겠죠. 뭐 맥킨타이어의 덕윤리로 보더라도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회 역사적 맥락, 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4번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삶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다. 방금 얘기했네요.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뒤가 바뀌었다. 5번 도덕적 행위를 하려면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덕을 타고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나에서 틀렸습니다. 인간은 덕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덕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습관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갖추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3번이 정답이었네요.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예.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 나그름을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 갑, 도덕 법칙은 우리 안에 실천 이성에 의해 세워집니다. 타율이 아닌 자율입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덜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 법칙을 찾는다, 도덕 법칙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 이성을 통해서 찾은 도덕 법칙이 왜 자율적인 것입니까? 도덕 법칙은 의무잖아요. 의무는 남이 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얘기했었죠. 도덕 법칙은 이성을 통해 찾는 거라고요. 그 이성은 누구 거냐? 나의 이성입니다. 내 이성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도덕 법칙 의무는 자율적인 겁니다. 나 스스로 세운 거예요. 공동체의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다.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우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그때 공리의 원리에 의지한다 돼 있네요. 공리주의 얘기하고 양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벤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나왔을 땐 벤담이나 밀이나 구분하실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그냥 공리주의 대 칸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처음에 접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하나씩 다 따져보는 것도 방법인데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조금 더 선생님은 좋더라고요. 값을 미리 따져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조금 더 편합니다. 기억,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닙니다. 경향성이 무엇이었냐면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거, 본성이라면 본능적인 것을 의미해요. 뭐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칸트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었죠.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경향성에 따르면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벤담도 공리주의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경향성에서 비롯했을지라도 공리를 증진해야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거죠. 니은 도덕적 행위란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다. 칸트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동기만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벤담이 맞다고 하겠네요. 디귿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합니다. 칸트는 인간의 정언 명령을 얘기할 거고요. 벤담은 공리의 원칙을 얘기할 거니까 둘의 공통점이네요. 리을,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칸트는 아까 얘기했듯 동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덕 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면 된다였고요. 벤담은 결과를 기준으로 공리를 증진시켰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A는요. 값만 yes, 을은 x 하는 거. B는 둘 다 yes. C는 을만 yes 하는 거여야 돼요. 그럼 지금 그림에 맞춰 보니까 디귿 리을이 정답이었겠더라.
이렇게였습니다. 음, 이 정도 난이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만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도면 충분히 스무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나 뭐 이해가 안 된다, 좀 어렵다, 어느 부분에서 내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꼭 풀어보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뭐 댓글로 질문하셔도 좋고 수업 시간에 직접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